번째 순서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 그리고 신경림 시인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식은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10시까지 갈게. 엄마는 야근, 아빠는 회식. 학원에 갔다 와서 라면 하나 먹고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11시까지 갈게. 컴퓨터를 켰다가 동화책을 폈다가 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12시까지 갈게.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핸드폰을 열었다가 깜빡 텔레비전 앞에 잠이 들었다. 이윽고 빗전에 엄마 목소리. 얘는 날마다 텔레비전만 보나 봐.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음 순서는 이금희 작가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입니다. 누가 내한테도 이쁘고 향기나는 꽃목걸이좀을 걸어줬으면 싶었다. 엄마는 카네이션의 꽃말이 사랑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엄마가 키운 카네이션들은 예쁘고 향기나는 레이가 돼 누군가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다. 잠시 뒤 엄마가 호미를 놓고 밭둑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았다. 고마, 이리 와 앙크라. 엄마가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나는 엄마 곁으로 가 앉았다. 진주야, 네 가고 싶은 대학 가라. 그 대신 네 학비밖에 못 대준다. 너그 동생들도 가르쳐야 안 하나. 엄마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 때문에 속 썩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나를 포기한 걸까? 이젠 내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어진 걸까? 왜? 왜 생각이 바뀐 거야? 나는 겨우 물었다.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간다는 자식도 못 말리고도 지 좋아하는 게 배우겠다는 일을 우리에 말리건노. 생각해보니까네, 네가 마당을 사방팔방 뛰어댕기며 나풀거리는 내비만키로 포릉거리는 세민키로 이뻤다. 남들 앞에서 춤출 때도 그렇고. 그 모습을 떠올리는지 엄마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그건 가장 펄다운 때였다. 고마워 엄마. 나는 목임에 간신히 말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사는 무시. 우리 어머니는 외놈 없는 시상에서 살랐고 내를 열어 보냈지만 내는 공부시켜준 데서 온 기다. 돌이켜보면 내는 새 시상 살랐고 어머니 동생들 다 버리고 이 먼 데까지 왔으면서 딸은 내 옆에 잡아둘락 하느니 사나운 욕심인기라. 내는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벅차게 왔다. 인자는 네가 꿈꾸는 시상 찾아가 내보다 멀리 훨훨 날아가그래. 그러고 네 이름처럼 고귀한 사람이 되더라. 암만 멀리 가도 여가 네 집인 걸 잊어버리지 말고. 엄마가 쉬엄쉬엄 말했다. 편안하고 환한 얼굴이었다. 나는 울음을 꾹 참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가난해서 팔려오거나 일본 없는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꿈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엄마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문득
그런 사람이 내 엄마인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연적으로 남은 두 사람이 따라 떠올랐다. 로즈 이모가 늘 곁에 있어줘서 행복했다. 그리고 송아가 날 낳아줘서 고마웠다. 레이의 끝과 끝처럼 세 명의 엄마와 나는 이어져 있다. 나는 또 어느 곳에 있든 하와이 그리고 조선과도 이어져 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제나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물 안 주기 잘했군. 엄마가 웃었다. 우리는 비를 피하지 않았다. 하와이에 산다면 이런 빛은 아무렇지 않게 맞아야 한다.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에서 파도가 달려오고 있었다. 해안에 부딪힌 파도는 사정없이 부서졌다. 파도는 그럴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파도처럼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할 수 있다. 내겐 언제나 반겨줄 레이의 집과 나의 엄마들이 있으니까. 김수영이 그린 가족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고색이 창연한 우리 집에도 어느덧 물결과 바람이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침이면 눈을 부비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먼지처럼 인색하게 묻혀가지고 들어온 것.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던가. 파도처럼 옆으로 혹은 세대를 가리키는 지층의 단면처럼 억세고도 아름다운 색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치어진 것. 그것은 저 넓은 문창호의 수많은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겨울바람보다도 나의 눈을 밝게 한다. 조용하고 늠름한 불빛 아래 가족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전령을 맡긴 탓인가? 내가 지금 순한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서책은 위대한 고대 조각의 사진. 그렇지만 구차한 나의 머리에 성스러운 향수와 우주의 위대함을 담아주는 삽시간의 자극을 나의 가족들의 기미 많은 얼굴에 비하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 죄 없는 말을 주고받는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 안에서 나의 위대한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에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이것이 사랑이냐?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이순명 작가의 혼자서 완전하게. 몇 해 전 출장 겸 여행으로 2달간 유럽과 미국을 떠돈 적이 있다. 첫 여행지는 프랑스 칸이었는데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제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만저만하여 이미 프랑스에 왔으며 2달 후에나 귀국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릴 때부터 자취를 하며 매사에 선실에 후 통보를 하던 습관이 든데다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깜짝 놀라신다. 그것이 내가 매사 시시콜콜 가족과 상의하지 않으려는 결정적 이유다.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들인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심드렁한 평화가 깨진 적이 있다. 나는 한겨울 남미를 전전하다가
고산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다. 볼리비아의 싸구려 호텔방에 짐을 부려놓고 덜덜 떨면서 기어나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보고 싶어라.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다. 내 안에 단단하고 뾰족한 무언가가 무뎌지는 것을 느꼈고 그 길로 호텔로 돌아가 이틀을 알아보았다. 말하자면 정신력이 약해진 것이다. 나는 TV에서 본 시체 안치실처럼 푸르스름한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방에서 가만히처럼 까칠한 이불을 덮고 누운 채 미약한 의식을 모아 상상을 해보았다. 평생 고향에서 멀리 벗어나 본 적이 없고 경미한 공황장애로 인해 가족 없이 낯선 곳에 가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득하고 두려운 곳일까를. 그 후 몇 해 동안은 나도 가족에게 살갑게 굴려고 노력해봤다. 어디 가면 간다, 오면 온다, 미리 얘기하고 이직이나 이사를 미리 상의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해보니 쉬운 일이 아닌 거다.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어딘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멀고 위험한 데를 왜 가냐고 무조건 반대하고 회사를 관둔다고 하면 뭐가 얼마나 힘들기에 그러냐고 걱정하고 이사를 한다고 하면 돈은 있냐, 필요한 건 없냐, 석 달 동안 나도 안 하는 고민에 밤잠을 설치고 고향에 한 번 내려가면 고등학교 씨름부가 일주일을 꼬박 먹어도 못 먹을 음식을 준비해놓고선 서울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매달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없이 미안한 기분이 들었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끝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흥미로운 무언가에 자원을 쏟아부으려 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다치고 망하고 상처받을까봐 말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한다. 내가 실패하고 망함으로써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지는 소중한 존재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족쇄다. 가족이란 대개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포기한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후회로 남는다. 가족이란 사이가 너무 나빠도 문제, 너무 좋아도 문제인 모양이다. 결국 나는 살가운 딸이 되기를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홀가분하고 산뜻한 삶을 위해 전보다 더욱 의식적으로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명절마다 나와는 세계관의 접점이 전혀 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7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을 그만두었고 격렬한 반항 끝에 결혼하라는 무의미한 농담을 집안에서 소거했으며 그래도 가족이라는 감정적 호소를 뒤로하고 속 썩이는 혈육과는 연락을 끊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족은 가장 보편적인 종교다. 가족은 무조건 사랑하고 보듬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살아서 지옥을 맞는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나는 가족과 나의 기대가 상충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복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최대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가족들도 철저하게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주기를, 나를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기를, 결과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채무감을 지우지 않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부모님도 나에게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새로 가족을 만들게 된다면 그들과도 서로 크게 기대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웬만하면 가족을 더 늘리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말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러 명의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에도 참 다양한 형태가 있죠. 여러분이 어느 형태의 가족에 속해 있든 5월 한 달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